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중국이 정말 불과 수십 년 만에 어떻게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확 뛰어올랐는지 그 엄청난 변화 과정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개혁 개방 이전에 그 절박했던 상황부터 최근의 도전 과제까지 여러 기록하고 분석 자료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딥 다이브의 미션은 바로 이 자료들 속에서 중국 경제 도약의 핵심 엔진, 그게 뭐였을까? 그리고 또 그 빛나는 성과 뒤에 가려진 어떤 복잡한 현실들, 이런 것들을 함께 짚어보면서요. 가장 중요한 통찰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우선 1978년 개혁 개방 직전 상황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벼랑 끝이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대약진운동 실패로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 또 문화대혁명으로 사회 전체가 마비되고 거의 국가 붕괴 수준이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 절박함. 그게 이제 덩샤오핑에게는 강력한 개혁 동력을 준 셈이죠. 아하. 그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이 말처럼 어떤 이념 논쟁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확 바꾼 겁니다. 그게 건국 이래 처음이었군요. 네.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근데 참 흥미로운 게 그 개혁의 첫 단추가 뜻밖에도 농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가정연산 승포책. 이거 이름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농민들이 정해진 양 이상 생산하면 직접 팔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효과가 정말 엄청났어요. 농민들 생산 의욕이 막 살아나니까 식량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그 고질적인 굶주림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됐거든요. 와. 이게 정부가 막 밀어붙인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농민들 스스로 시작한 실험이 성공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도시의 국유기업 개혁은 좀 달랐다고요? 네, 훨씬 조심스러웠어요. 예를 들면 이중가격제 같은 거요. 이중가격제? 네, 국가가 정한 가격하고 시장 가격이 같이 존재하게 하면서 갑자기 시장 경제로 확 바뀌는 충격을 좀 줄여보려고 한 거죠. 아주 독특한 방식이었어요. 일종의 환충장치였네요? 그렇죠. 선전 같은 경제특구 SAG,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전면 개방은 좀 위험하니까 특정 지역만 열어서 자본주의 요소를 시험해 본 거죠. 뭐랄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그런 점진주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다가 1992년 그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 이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거죠. 네, 맞아요. 그때부터 속도가 확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을 수 있다. 이 선언과 함께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방향이 딱 정해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정말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단순히 돈만 받은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기술하고 경영 노하우를 얻으려고 아주 전략적으로 FDI를 활용했어요. 소위 시장을 내주고 기술을 얻는다, 이런 식이었죠. 굉장히 전략적이었네요. 네, 그리고 2001년 WTO 가입. 이건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가입이야. 네, 단순히 시장을 더 연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기존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국제 경제 질서, 그 규칙 안으로 들어가면서 동시에 그 시스템을 중국 성장을 위해 아주 영리하게 활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을 역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약간 유도 기술 같다고 할까요? 상대방 힘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는 것처럼요. 덕분에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그야말로 세계의 공장이 된 거죠. 네. 당시 예측으로는 WTO 가입으로 인한 전 세계 총 이익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가져갈 거다. 이럴 정도였으니까요. 와, 대단했네요. 그 결과는 저희가 숫자로도 많이 봤죠. 자료 보니까 연평균 GDP 성장률이 거의 10% 육박하고요. 네, 그렇죠. 절대 빈곤율, 이게 1981년에는 90%가 넘었는데 2020년에는 거의 0%가 됐더라고요. 사실상 사라진 거죠. 네. 냉장고 보급률이나 해외여행 횟수 같은 거 보면 국민들 생활 수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정말 실감이 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눈부신 성장의 그림자 또한 상당히 짙었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이니까요. 네, 이 폭발적인 성장이 수억 명을 빈곤에서 구해낸 건 정말 역사적인 업적이지만 동시에 도시와 농촌 간 또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격차를 엄청나게 벌려놓았어요. 소득 불균형 문제요? 네, 한때는 그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가 미국보다 더 높게 치솟기도 했으니까요. 심각했죠.
미국보다요? 네. 그리고 또 급속한 산업화는 그 숨막히는 스모그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대가로 치렀습니다. 맞아요. 환경 문제도 정말 심각했죠. 물론 최근에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도 만들고 나름 해결 노력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관료 부패 문제라던가 사회 통제 강화 같은 문제들도 이 과정에서 함께 불거진 복잡한 측면들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제 과거처럼 수출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수 시장을 키우는 쪽으로 경제 모델을 바꾸려고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미중 갈등 같은 외부 압박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인공지능, 전기차,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 분야 육성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죠. 신품질 생산력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 신품질 생산력. 이게 결국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건데요. 이제 성숙 단계에 접어든 경제가 성장의 한계, 소위 말하는 중진국 함정을 넘어서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중진국 함정 탈출. 네. 게다가 고령화가 심해지고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 인구 구조 변화도 혁신을 통한 생산성 형상을 더 절실하게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는 강력한 국가 주도와 시장의 자율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서 혁신을 이끌어낼지 이게 중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과제라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중국이 어떻게 그 계획 경제의 잿더미 위에서 시작해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거듭났는지 정말 숨가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농촌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인 개방, 그리고 WTO 가입을 통한 세계 경제 시스템 편입, 또 경이로운 성장과 그 이면의 그림자까지. 와, 정말 다이나믹했네요. 네, 그렇죠. 이번 딥다이브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핵심은요. 첫째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이념보다 실리를 앞세운 실용주의. 실용주의. 둘째는 위험을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추진한 점진주의. 점진주의. 세계 경제 시스템을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한 그 전략적 사고입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나타난 불평등 심화, 환경 파괴, 통제 강화 같은 복잡한 현실도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지금 중국은 국가가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첨단 기술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런 국가 주도 모델이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팅 같은 미래 기술 경쟁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리콘밸리처럼 좀 더 분산되고 자율적인 혁신 생태계가 더 효과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